자,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탑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은 116페이지부터 한 120페이지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가게 될 건데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랑은 다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가 다르냐면요. 일단 큽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에서는 그런 거 있거든요. 7월 보름을 백중, 그래서 하한과 해제라 그래요. 그게 인도에서는 우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점점 계절이 바뀌면서 우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인도는 3개월 동안 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7월 보름인 경우도 있고 8월 보름인 경우도 있어요. 인도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는 중국도 우리도 명절을 보면 7월 보름에 백중이라고 그래서 백중이라고도 하고 백종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100가지 음식이 이렇게 있대. 근데 100가지 음식이 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보면 7월 보름에는 제대로 음식이 추수가 잘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8월 보름이 되는 거고, 인도나 중국은 그게 상황이 다릅니다. 워낙 땅이 넓으니까 7월 보름이 우리 8월 보름 택인 데도 있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계절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도나 중국은 한 가지를 가지고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탑도 여러 가지 양상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동네 문화에 따라서. 그래서 무덤 양식 탑도 있고, 전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해드렸었는데, 무덤 양식 탑은 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탑이 있고, 기념물식으로 된 이런 탑도 있고, 이게 붓다가야 그때 마하보히 대탑 볼 때 기념물 탑. 우리도 뭐 그런 식으로 쓰죠. 예를 들면 뭐 공업탑, 무슨 뭐 기념탑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것도 탑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뭘 기념하기 위한 그런 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도 있고, 그 다음에 탑 안에 플러스 절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절 안에 플러스 탑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탑 안에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게 있어. 그거랑 같이 있고 싶은 생각을 하는 거는 사람의 마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스님들 입장에서 탑이 너무 좋아. 그러면 탑을 씌워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도 가능한 거고, 거꾸로 절을 탑으로다가 씌워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안에 그냥 사는 거죠. 여기는 절 안에 탑으로 해가지고 탑 안에서 사는 거고, 절 안에다가 탑을 모셔놓는 거고, 가능한 얘기입니다. 둘 다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양식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국에 들어와서 탑이 크게 변형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인도에서도 어떠한 그러한 요소들이 존재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도에도 뭔가 존재를 했었고, 그게 이제 중국으로 오면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자기가 제일 좋은 거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얘기 들을 때도 그렇잖아요.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칭찬하는 얘기는 더 오래 기억하고, 비난하는 얘기는 그냥 저게 제정신이 아닌갑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부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예전에 무슨 뭐 인기가 있었다는 둥 뭐 별로 인기 없었을 것 같은데 살다 보니 인기가 한 번 있었는가 봐. 그거를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유리한 거를 더 기억하려고 하는, 인간이 자기가 북돋아지고 싶은 그러한 심리적인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여러 가지가 존재하면 그중에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맞는 게 선택적으로 더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탑도 그러한 양상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일한 어떠한 양식으로 볼 게 아니고 이제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다. 단 남는 거는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남는 건 뭐냐면 나무로 만든 건 안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로 만든 게 남고, 돌로 만드는 어떠한 이러한 형태들이 가장 우선시돼서 이게 마치 대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석탑이 제일 많으니까 마치 석탑이 주류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이 황룡사 구층목탑처럼 이런 전에는 목탑이 주류였었어요. 초기에는. 그리고 탑도 굉장히 크고요. 이 안이 절 역할도 같이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탑과 이 법당,
이 법당 중에서 이제 어디가 더 중요하냐라는 문제가 나중에 이제 충돌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탑이 절까지 겸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절까지 겸하면서 법당보다 훨씬 중요했었어요. 이 안에 불상도 모시고 사리도 모시고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층층마다 굉장히 크니까 이게 사람이 한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거 뭐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다가 나중에 이거 탑 만드는 것보다 법당이 더 중심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조금씩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탑들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 탑 만드는 게, 큰 탑 만드는 게 힘들어요. 건축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법당 중심이 되고 그래서 무슨 문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탑하고 법당하고 거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 탑이 이렇게 크면 법당이 바로 이렇게 뒤에 붙어 있었어요. 남쪽으로 그리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점점 거리가 떨어집니다. 이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붙어 있으면 탑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당에는 햇빛이 잘 안 들어요. 이게 남쪽으로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남향한 쪽에 큰 건물이 이렇게 딱 들어서 버리면 뒤쪽으로 햇빛이 잘 안 듭니다. 근데 법당을 잘 쓰려고 그러면 햇빛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난방한다는 게 어려우니까 예전에.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한옥은 일반 법당에서는 난방을 안 합니다. 난방은 없습니다. 그냥 예전에 보도블록 같이 깔려가지고 전돌이락 하는데 깔려서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가는 그런 문화예요. 오늘날도 법당에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난방이라는 게 없죠. 큰 절들 이렇게 가보세요. 그러면 다 난방이 없죠. 그래서 새벽 예불 할 때 굉장히 춥습니다.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그래서 뭐 난방이 바닥 난방이 안 되니까 이제 무슨 공기 난방을 하기 위해서 뭐 휴게소 같은 데서 이렇게 트는 뭐 돈풍기 이런 걸 이렇게 틀거든요. 틀어봐야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게 층 간격이 높거든요. 그러면 위로 공기가 다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 버리죠. 빨리 올라갑니다. 그러면 뭐 별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층 간격을 왜 높이냐면 높은 건물일수록 이렇게 더 있어 보여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큰 건물 아니면 큰 상, 불상도 마찬가지예요. 크면 그게 인간도 동물이에요. 그래서 더 크면 위압적으로 다가오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작아집니다. 왜 그런 거 있어요. 말할 때도 등치가 아주 큰 사람하고 말하면 그 사람이 크게 화를 안 내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눌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동물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보다 작으면 조금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기 뭘 하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리나 탑의 크기나 이런 걸 보면 점점 나중에 법당이 점점 비중이 커지고 탑이 쫄아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탑이 훨씬 앞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장식물 같이 이렇게 작아지죠. 그러면 앞에 있어도 법당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크고 이건 이제 탑 중심에서 이제 법당 중심으로 점점 옮겨가는 이런 중간 양태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탑 중심이었어요. 처음에는 탑 중심이었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목탑 중심입니다. 처음에는 전부 다 목탑 중심. 그런데 목탑의 최대 단점은 이제 화재에 약하다는 거. 화재에 약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큰 탑을 만들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까? 짓기도 어렵지만 벼락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는 큰 건물이 없었을 거니까 이게 한 80m 정도 올라갔거든요. 이 황룡사 탑이 한 80m 정도 올라갔으면 벼락 떨어지면 어떨 거예요?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 황룡사 관계돼서 삼국유사에도 그렇고 삼국사기에도 그렇고 벼락 얘기가 나옵니다. 벼락이 떨어져서 뭐 불이 나고 그러면 중수를 했고 뭐 어떻게 이렇게 이제 그게 재수 없으면 이제 전부가 불나면 끝나는 거고요. 위에만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면 위에 가서 고치는 거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의 문제, 화재의 취약성이라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점차 이제 목탑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석탑으로 바뀌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 벽돌탑. 제일 좋은 거는 돌로 만드는 거예요. 문화재는 돌로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누가 훔쳐도 안 가고 제일 좋아요. 돌이 안 변해. 돌이 안 변해.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그냥 산에다가 직접 깎아가지고 그냥 박아놓는 거. 그 제일 좋습니다. 누가 뭐 뜯어갈 수도 없고 그냥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가 좋으면 좋을수록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뭐 금으로 만들었어요, 뭐 동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누군가 와서 그거 털어갑니다.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돌이라는 건 뭐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탑이 있었고, 이 탑은 이 황룡사라고 하는 절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사찰이 아니에요. 예전에 진골이나 성골, 옛날에 골품제, 신라시대 때 골품제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예, 골품제가 이제 뼈 같고 신성한 뼈, 성스러운 뼈, 진짜 뼈 이런 거거든요. 성골, 진골, 성스러운 뼈, 진짜 뼈, 뼈마다 차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게 뭐냐면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관상이 중요하지만 관상보다 더 중요한 건 골상이에요. 골상. 뼈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그게 본류입니다.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본류입니다. 그래서 뼈를 통해서 기운이 옛날 사람들은 통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기골이 장대하다는 둥, 뭐 성골도풍이라든지 도골선풍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어떻게 생기고 그걸 통해서 바른 기운이 흐르느냐가 그 사람을 좌우한대. 그러니까 뼈숭배라는 게 있는 거예요. 뼈숭배가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을 무덤에다가 이게 쉽게 말해서 매장을 하거나 뭐 초분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장례를 하다 보면 뼈가 남죠. 그래서 사람의 본질은 뼈라고 생각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게 더 오래 남으니까 그게 더 본질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생각입니다. 단순한 생각. 그런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뼈를 이렇게 만지다 보면 좀 좋은 뼈,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뼈, 검은 뼈, 하얀 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노란 뼈 뭐 이렇게. 그래서 명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당에 무덤을 써서 이장할 때는 흰 뼈가 나와야 돼요. 흰 뼈만. 그런 거 아세요? 미라가 나오는 자리가 제일 안 좋은 자리고요. 미라 나오는 자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들은 자리 이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까매요. 뼈가 까맣게 변합니다. 그다음에 물이 들면 이제 침수되는 거고. 이장하려고 팠는데 무덤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관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C컵합니다. 이 자리가 봉분이 있는데 파보니까 관이 없어. 이장을 하려는데. 놀랍지? 그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지표하고 밑에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마치 물이 흐르듯이. 물이 흐른다고 해서 다 똑같은 속도로 흐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빨리 움직이는 데가 있어요. 빨리 움직이는 데가 있으면 그게 그렇게 돼요. 어디 그런 데가 뭐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까? 그냥 찾아보면 눈썰미만 있으면요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져요. 집 같은 거 지어놨는데 금이 쩍쩍 가는 데가 있어요. 그게 밑에하고 위에하고 땅이 흔들리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균열이 갑니다. 이해가 되죠? 꼭 부실공사를 안 해도 그렇게 되는 데가 있어요. 전주 같은 경우도 세워놨는데 자꾸 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게 밑에하고 위에하고 다르게 흐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엉간히 박으면 이게 뭐 방법이 없어요. 아파트 짓듯이 깊숙이 박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은 뭐 그렇게까지 깊이 안 박으니까 그러면 이게 기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런 황룡사 같은 절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골품제 사회에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민중 육두품까지도 못 들어갑니다.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그러니까 예전에 성골, 진골, 6, 5, 4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쭉 밑으로.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왕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라 중대부터 진골이 되는 거고, 김춘추가 이제 진골로 왕이 되는 거고, 그 전에는 이제 성골이었고, 성골이 뭐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말이 복잡합니다. 성골이 뭐냐? 그 이제 진평왕 계열에서 자기 이 종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려고 저 성골 논쟁을 펴는 건데 아무튼 좀 복잡한 건데 그건 필요 없고 아무튼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일반 귀족들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왕족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왕족만 들어가는 사찰, 전용 사찰. 그래서 원효 스님 같은 경우도 이 절에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분황사에 살았던 거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한번 이제 백고자업회 할 때 못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그 금강산매경 강의할 때 이제 한번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못 들어가니까 민중들은 저게 다 보이는 거예요. 탑이 너무 높으니까 80m 되니까 담을 쳐놔도 밖에서 보입니다. 그죠? 남산타워가 꼭 올라가야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에 있으면 남산 근처에 살면 다 보입니다. 저게 남산타워인지.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얼마나 가보고 싶겠어. 저기 한번 못 가라고 하면 더 가고 싶어요. 일본 보면 그렇지. 우리나라는 왕궁 같은데 서울에 5대 궁이 있잖아요. 경희궁, 경운궁,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자 3개, 창자 2개인데 5대 궁궐이 있는데 그거 아무 때나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가요. 서울에 살아도.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천황이 사는 그 황건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밖에서만 맨날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안에 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계속 들죠. 경복궁도 제대로 안 가봤는데 저거는 열면 비행기라도 타고 가보고 싶어. 사람이 꼭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못 들어가게 하니까 들어가 봐야 뭐 크게 그것도 아닐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담 너머에서 계속 이렇게 보면서 갈망하는 거죠. 그 염원이 새겨진 게 이 남산 탑골이에요. 경주 남산은 세계 문화유산이 전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중에 탑골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바위가 굉장히 신성한 바위였을 거예요. 이 바위에 탑도 새겨져 있고 불상이나 뭐 천인이나 보살상 이런 거 새겨진 게 한 39 정도가 됩니다. 이 바위에 전체 이쪽 저쪽에 다 새겨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쪽 면에 보면 탑이 있어요. 이 구층탑 보입니까? 자세히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뭐 돌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황룡사 구층탑의 짝퉁입니다. 서민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거기에 탑이 있으면 보입니다. 서로 이렇게 보이는 자리예요. 그쪽에서는 보일 일이 없죠. 근데 이쪽에서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그 염원들을 새기면서 이걸 이제 만든 거지. 이것도 물론 아주 서민이 만든 건 아니에요. 형평이 되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지. 그렇지만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애환 뭐 이런 게 이제 서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황룡사 구층목탑은 대단한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짝퉁이에요. 그것도 상짝퉁입니다. 이게 아무 그게 아니었는데 오늘날엔 그게 불이 나고 이건 남은 거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돌에다 새기는 게 제일 좋다. 이거 뭐 훔쳐가지도 못하고 이걸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제일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오래 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황룡사 구층목탑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해야 되거든요. 바닥만 남은 거니까 불났으니까 바닥만 남은 상황이니까 이거 뭐 주춧돌 갖고 추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슷한 건물들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짜맞춰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답은 안 나오죠. 근데 거기서 가장 기본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걸 보고 그 탑을 만들어야 돼. 참 이게 세월이 참 아이러니한 거라.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방울도 달아놓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풍탁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 상륜부도 아까 이런 상륜부 여기는 이제 좀 바위가 작으니까 탑을 좀 작게 만든 거예요. 쌍탑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상륜부도 황룡사 구층목탑이 복원해놓은 이런 걸 보면 그걸 보고 비슷하게 딱 만든 겁니다. 이거 뭐. 재밌죠. 이 탑골이 제일 좋은 데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편하고 좋은 데라고 하는 거는 힘들면 안 돼요. 차가 바로 앞에까지 가고 볼 것도 많고 이게 동시에 돼야 좋은 겁니다. 뭐 힘들게 찾아갔어요. 이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차도 들어가고 다 하는데 이거 한국 사람들은 잘 안 갑니다. 여기를. 근데 꼭 가볼 만해요. 가볼 만해요. 그리고 이 바위 자체가 아마 굉장히 신령한 거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바위 자체가 굉장히 신령한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 번씩 꼭 가보세요. 불국사 석굴암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국사 석굴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일본 사람들은 일본 관광객들은 의외로 여기로 들어와요. 이 사람들이 뭔가 압니다. 한국 사람들은 불국사 석굴암 말고는 어디 가냐면 저기 천마총, 그 다음에 저기 안압지, 그 다음에 반월성, 아니면 이제 보문관광단지. 보문관광단지 가봤습니까? 그 보문관광단지도 예전에 그쪽 보문관광단지 가기 전에 보문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폐사가 됐는데 그 보문사라는 큰 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보문관광단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절도 가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겨울에나 가야 돼요, 그 절은.
그 절터는 보문사는 겨울에나 갈 수 있어요. 보물도 있고 이러는데 겨울에밖에 못 가요. 왜냐하면 주변이 다 논이에요. 그래서 논을 뚫고 갈 수가 없어요. 길도 없고 논이니까 물 대놓으면 못 들어가요. 그럼 겨울에밖에 못 가요. 그래서 이렇게 탑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목탑 원래는 이런 식 황룡사 9층 목탑 같이 이렇게 만들면 좋은데 이게 이제 기술이 떨어지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반드시 올라갈수록 기술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법주사 8상전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남은 뭐 유일한 목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일한 목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안으로 많이 이렇게 쫄아들었죠. 원래 여기에도 목탑이 있었어요. 목탑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임진왜란 때 불이 나고 이걸 누가 이제 중건하냐면 사명당이 중건을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기술이 떨어지니까 안으로 많이 오그라들었죠. 이렇게. 그래서 5층으로 돼 있습니다. 속에 들어가 보면 통층이고요. 속에는 하나로. 그러니까 아까 그런 황룡사 9층 목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층층이 아파트 같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데 이거는 가보면 속에는 하나예요. 하나로 다 딱 돼 있는데 이게 목탑 양식입니다. 목탑 양식.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목탑이죠. 지금 남은 유일한 목탑이라고. 그래서 이 탑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거 이제 한번 참고로 보시라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고 여기는 이렇게 서 있는 형태. 이렇게 약간 구조가 다르다는 거. 뭐 그 정도. 이게 쌍봉사, 화순 쌍봉사 대웅전 예전에 이것도 목탑 형식입니다. 아까 그거는 법주사 8상전이었고 이거는 이것도 목탑 양식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두 개가 남았는데 목탑 양식으로 된 게 이 두 개가 남았는데 이거는 불납니다. 80년대인가 불이 나가지고 이게 새로 불나고 난 뒤에 새로 지은 약간 다르죠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이게 우리나라 건축이 도면이 잘 안 나와요. 한옥이. 그 이유가 뭐냐면 눈대중이나 이런 걸 많이 씁니다. 목수들이 그걸 이제 대목이라고 그러는데 대목장들이 눈대중 같은 걸 많이 써요. 그렇게 해서 이런 처마선 같은 거 휘고 이런 거 할 때, 처마선 같은 거 휘고 할 때도 이게 양쪽에서 예전에 지풀 같은 거 이렇게 내려서 하기도 하고요. 이거 안으로다가 꺾어서 이렇게 드릴 때도 그게 집주인하고 이 정도 꺾으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 정도 해줄까요? 뭐 이렇게.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 많이 있어요. 그 건축과 관계돼서도 보통은 우리나라 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가운데가 여기가 제일 낮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이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건축이 계속 연결되면 그게 이제 파도가 넘실거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파도가 이렇게 파도가 쳐온다는 뜻이 아니고 물 위에서 이렇게 뭔 뜻인지 알죠? 그렇게 철랑철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야나기 문혜오시 같은 사람이 예전에 남산 위에 올라가서 한옥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걸 보면 마치 파도가 치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제일 저점이 아니고 어떤 집은 여기가 저점인 경우도 있어요. 저점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뒤에 가보면요. 왜 그랬는지를 이렇게 보려고 뒤를 찾아가 보면 뒤에 나무가 있었던 흔적이 있어요. 나무가 있으면 여기를 낮춰서 여기가 높은 게 있으니까 비율을 약간 조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나무가 죽은 겁니다. 그러면 집이 꺼져 보이는 거예요. 한쪽이. 그러니까 환경에 맞춰서 집을 지어요. 집을 짓고 이게 입체면입니다. 이 한옥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위에서 보면 또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입체적으로 휘거든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입체이기 때문에 도면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만들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보물 지정됐다가 불나고 난 뒤에 보물이 해제가 됐어요. 불나고 다시 짓고 이제 보물은 해제가 됐고 그것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숭례문 불난 게 해제돼야 되느냐? 이제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룰이라는 건 딱히 없는데 한번 뭐 불난 거는 뭐 그렇죠. 밑에 바닥 말고는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전혀. 물론 한옥이라고 하는 거는 원판이 내려오는 건 없어요. 원판이 내려오는 건 없어요. 중간중간에 기둥 썩으면 이 기둥이 썩으면 이거 바꾸는 거예요. 이거 썩으면 이거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 부재는 하나도 없어요. 몇백 년이 흘러가면 처음 부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씩 바꾸는데 나중에는 다 바뀌는 거죠. 뭐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나무가 동시에 썩지 않아요. 잘 썩는 부분이 있고 잘 안 썩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례차례 바꿔 나가는 거죠. 그럴 것 같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니까 원래 한옥이다 이렇게 하면 또 뭐 그냥 계승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다 불났으니까 끝났다 이러면 그걸 계속 국보라고 할 수 있어? 라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이게 선례가 앞에 있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뭐 승계하는 걸로 국민 정서상. 근데 국민 정서상이 아니고 확고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지. 뭐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뭐 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죠. 전에 그랬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살려줄 거면 그럼 전에 것도 잘못됐으니까 살리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원칙을 정해야죠. 기회가 되면. 이제 불났을 때 되게 재밌는 얘기 있어요. 불났는데 그게 스님 꿈에 나타나가지고 스님이 자고 있었는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부처님이 이렇게 빨리 나를 업어서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는 아주 신기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보니까 불이 나니까 이게 건물이 작거든요. 높이는 있는데 건물 크기는 작아요. 이게 문이 한 칸밖에 없잖아요. 앞에 보면 이게 작은 건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서 불상을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불상만 살은 그렇게 그런 신기한 얘기가 있는 그런 대웅전이에요. 이게 이제 중국 자은사. 이 앞에 스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스님인데 당나라 현장 스님 서유기. 스님들 중에서 뭐 부처님 말고 제일 유명한 스님이 현장 스님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동아시아 사람들이 알기로는. 왜냐하면 서유기 때문에. 이 양반이 그 무슨 공마단 하듯이 동물들 데리고 인도까지 가고 뭐 이런 얘기가 서유기잖아요. 그죠? 그게 뭐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 실존 인물들이에요. 다. 실존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손오공, 저팔계가 원래 저오능이에요. 저오능. 그 다음에 사오정. 이게 깨달을 오자 돌림입니다. 이게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일반 집에서는 누가 위인지는 알잖아요. 이렇게 가족 관계가 누가 위라는 게 판별이 나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위예요. 형이지. 그렇죠? 사촌들끼리 부딪혔을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서는 학렬을 따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집에서는 일단 나이 많은 사람이 형이지. 그죠? 근데 절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절에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제 밑으로 들어온다니까? 가능하겠죠? 일찍 출가한 사람도 있고 늦게 출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형제라는 개념이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게다가 생김새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서열을 정해야겠다. 어디가 한 팀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모인 팀은 절에서 같이 이렇게 어떤 스승 밑에 모인 팀은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절에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의 스승과 제자의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스승과 제자의 개념이 요즘으로 말하면 지도교수하고 지도제자라고 보면 돼요. 지도제자라고. 내나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선생이 있는가, 어떤 교수가 있는가, 유명한 교수가. 그러면 그 지도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나이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생김새도 다 다르고 주역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 제자가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 밑에서 뭐 박사를 했네, 석사를 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뭘로 같은 팀이라는 걸 이렇게 결속력을 다질까? 라는 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돌림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에서 먼저 돌림자를 씁니다. 일반 집에서 먼저 돌림자를 쓰는 게 아니고 절에서 먼저 돌림자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명이 아니고 더 있어요. 뭐 오해라는 제자도 있고 더 있어요. 이게 중앙아시아에서 현장 스님이 받은 제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인도 가기 전에 이 사람 죽습니다. 손오공이 인도 못 가고 죽습니다. 이게 다 실존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 스님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뭐 길게 설명할 거는 없으니까 이게 현장 스님의 절이에요. 그래서 자은사라고 하는 지금도 장안에 가면 중국 장안에 가면 이 절이 이 대표적인 사찰 중에 하나죠. 그래서 현장 스님이 지금 이거 갔다 온 뭐 1400년 전 기념, 1400년 기념 뭐 이래 가지고 탄생시 1400년 기념 해 갖고 앞에 공원도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대자은사. 자은이 뭘까요? 자애로운 은혜. 뭐 이런 거거든요. 뭘까요? 도대체 누구의 은혜일까? 엄마 은혜예요. 엄마 은혜. 그래서 당고종이라는 사람이 당고종이 이치라는 사람인데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지은 절이에요. 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는 절을 안 지어줘도 되죠. 자기 건 자기가 지면 되니까. 아버지가 그 유명한 당태종이에요. 당태종이에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경전을 가지고 와가지고 경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는데 그 가지고 와서 이 탑을 건립해가지고 이 탑에다가 그 경전들을 모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게 벽돌탑입니다. 네, 벽돌탑입니다. 이게 대안탑이라 그래요. 원래 현장 스님이 만들고 싶었던 거는 돌로 만들자 그랬었어요. 돌로 이거보다 더 크게, 더 높게 만들자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건축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냐면 이거 못 견딘다. 돌이 너무 무게가 많이 올라가면 이게 집안이 못 견디거든요. 지금이야 뭐 파이프를 박으니까 뭐 100층도 올릴 수 있는 거지만 예전에는 땅 파가지고 다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 무거운 게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기울죠. 지금도 이 탑 약간 기운 거 안 느껴지세요? 요 지붕하고 이 지붕선하고 요 탑선을 한번 보세요. 약간 이쪽으로 약간 기울었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돌로는 안 됩니다 했다는 거예요. 돌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벽돌은 건축하기도 더 쉽고 그렇잖아요. 돌로 해가지고 이걸 몇 층을 들고 올리려면 어떻게 올릴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만 올리면 경사로 쌓아가지고 밀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경사로를 길게 쌓아서 쭉 밀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갑니다. 피라미드도 다 그렇게 쌓은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걸 이렇게 돌리면서 경사로를 올리든지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벽돌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일이 쉽죠. 요즘도 그렇잖아요. 뭐 계단 몇 개 놓든지 안 그러면 쭉 서가지고 짝짝짝 옮기면 되지 벽돌은. 그리고 벽돌이 돌보다 가볍죠. 무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만들었는데 이 탑이 굉장히 중요한 탑이에요. 대안탑이라고 큰 기러기 탑이래요. 큰 기러기 탑.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이 기러기 탑에 너무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인도를 다니면서. 그래서 와가지고 자기도 그 인도 탑하고 비슷한 식으로다가 탑을 만든 거예요. 이런 양식의 인도 탑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기러기 탑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라. 재미있는 얘기라. 하루는 이게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소승불교는 육식을 합니다. 육식을 합니다. 대승불교는 육식을 안 해요. 육식을 하고 육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차이가 소승과 대승이에요. 예전에는 인도에서 인도 사람들이 유목 문화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식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인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전에는 그냥 육식이 뭐 일반적인 거니까 다 먹는 거고 지금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미국 같은데 그냥 햄버거 먹듯이 그러니까 육식이 고급이 아니고 육식이 싼 음식인 거예요. 일반적인 음식이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렇게 먹었었는데 나중에 기원 전후가 되면 이 육식 문화가 완전히 채식으로 바뀌면서 인도 전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또 터지냐면 육식하는 사람을 약간 떨어지게 봅니다. 저는 약간 잔인한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문화들이 조금씩 우리나라에서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회를 이렇게 먹는 사람을 보면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먹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렇게 통째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아가미를 이렇게 뻐끔뻐끔 하면서 애가 이렇게 눈을 떠 있습니다. 그런 거 아시죠? 그러면 징그러워 이러면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굴 좀 가려주세요. 이런 수건으로 덮어놓고 먹어. 아니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안 됐으면 안 먹으면 되는데, 그지? 근데 지금은 과도기예요. 아마 조금 더 지나면 진짜 안 먹는 문화로 우리나라도 확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도 못 먹고 못 살던 그러한 게 있어서 우리는 식사하셨습니까가 인사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개그맨도 잘 되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이렇게 말을 할 정도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아마 젊은 세대들이 크면 그 소고기가 그렇게 귀한 음식은 아닙니다. 벌써 많이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유기농 어쩌고저쩌고 하면 소고기보다 비싼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선택 사항 중에서 이건 약간 천한 거 이렇게 돼요. 약간 천한 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문화가 또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도는 기원 전후에 그게 바뀌어요. 기원 전후에 그게 바뀌고 육식은 약간 떨어지는 사람이 먹는 거, 잔인한 사람이 먹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못 봤어요? 저는 그런 걸 봤는데 시골에 가면 그 당시에는 돼지나 뭐 이런 걸 막 잡을 때요. 소나 이런 거를 마을에서 공동으로 해가지고 어른들 몇이서 이렇게 막 때려잡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던 때라. 지금은 아마 잡으라 하면 잡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상시로 있었던 일이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보던 때 지금 보면 굉장히 잔인한 거지. 근데 그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소나 돼지를 보면 야 저거 잡아먹으면 뜯어먹으면 맛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른들 중에. 고라니 같은 게 산에 가서 그렇게 뛰어가면 야 저거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아니 죽은 거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트 같은 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 닭 같은 거 이렇게 야 이게 시체가 이렇게 누워 있구나. 이렇게 랩 속에 씌어가지고 시체가 누워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먹기가 힘듭니다. 확 옵니다. 그게 확 옵니다. 물고기 이런 게 무슨 뭐 갈치 같은 거 아니 갈치가 아니라 뭐 꽁치 같은 거 먹을 때도 그 눈하고 이렇게 잘 마주쳐 보세요. 몇 번만 그 눈을 마주치면 그게 확 끊어집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생선 눈깔 파먹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어린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뭐 사람들 말로는 무슨 뭐 그게 심리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뭐 애정 결핍이고 그다음에 뭐 주목받으려고 한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게 재밌는 거예요. 내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 그거 파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씹으면 그 안에 약간 뭐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 그래서 눈깔만 계속 파거든. 그렇게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게 뭐 애정결핍과 관계도 없어. 그냥 애들 때는 그냥 심심하니까 재밌으면 하는 거예요. 꽂히면 계속 그걸 반복한다고. 그리고 그런 애들이 있는 애들이 좀 집착이 강한 애들이고 그 다음에 하다가 그만해 그러면 안 하는 애들이 약간 순한 애들이 그래요. 그 장단점이 있어요. 순한 애들은 독하지 못해갖고 나중에 끈기 있게 잘 못하고 집착이 강한 애들이 하나 꽂히면 잘해요. 잘못 꽂히면 이제 절단 나는 거지. 뭐 그렇게 돼야. 근데 그게 몇 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내가 왜 이걸 먹어야 되지? 그리고 저게 시체가 누워 있는데 몇 번 생각하고 난 뒤에 제가 생선을 못 먹어요. 진짜 그렇게 됐다니까. 저거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심하냐면요, 생선을 자른 칼로 음식을 조리해도 그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그게 느껴져요. 굉장히 심해져요. 진짜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육식의 금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소승불교 절에 가면 현장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써놨냐면 육식을 준다. 그러면 현장 스님이 우리는 육식을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왜 당신들은 육식을 안 하냐? 대승은 육식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 대안탑, 기러기 기념탑이에요.
기러기 기념탑이 있는 데를 갔는데 왜 여기를 기러기 탑이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 스님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원래 여기는 소승불교여가지고 육식을 했었다. 근데 스님들이 먹을 게 궁금하고 이렇게 배가 출출하고 이럴 때 하늘을 보니까 기러기들이 날아가고 있었대. 쭉 줄지어서 이렇게 V자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농담 삼아 이제 얘기한 거예요. 야, 저거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떨어져서 그 앞에서 죽었대. 들은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실컷 봐줘요. 그냥 농담한 건데. 야, 저거 구워 먹었으면 맛있겠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 소를 지나가는 소 보고 야, 저거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이랬더니 소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어휴, 보통 일이 아니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이게 보살이 변신을 해서 우리가 고기 먹는 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 것 같다.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에는 육식하라고 했지만 그건 그 시대적 상황이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육식은 금지되는 게 맞다. 이러면서 그 기러기를 차마 못 먹고 거기다가 탑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기러기 탑의 유래예요. 현장이 그걸 감명을 받아서 자기가 와서 이 탑을 쌓고 현장이 직접 벽돌을 날랐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게 심혈을 기울인 탑이에요. 그리고 이 탑을 기러기 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한탑, 큰 기러기 탑. 왜냐하면 나중에 작은 기러기 탑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건 안탑, 원래는 기러기 탑 이랬다가 나중에 대한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뭐 기러기 날아가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소안탑이에요. 그 맞은편에 보면 천복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현장 스님의 자은사에서 조금 더 가면 천복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천복사 이게 의정 스님, 그 다음에 현장 스님 당시에는 법장 스님, 현장 스님보다 조금 늦은 현수 법장 스님 절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인도를 갔다 온 남해귀기 내법전이라는 책을 쓴 의정 스님도 이 절에서 이제 주석을 하시거든요. 그 의정 스님이 쌓은 게 이 소안탑이에요. 그래서 큰 기러기 탑, 작은 기러기 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각도를 보면 이 탑이 더 서 있죠. 더 반듯하게 서 있죠. 이게 더 건축이 더 어려운 그런 탑이에요. 더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현장 스님 때에 비해서 당나라가 발전하면서 더 기술이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 탑에는 이제 의정 스님이 경전을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 이제 모셔놓고 이제 또 작업을 하고 이랬다는 게 있고, 이 탑도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탑이 한 번은 지진이 나가지고 탑이 반으로다가 이렇게 쭉 부러집니다. 돌탑은 그런 게 안 돼요. 근데 이게 전탑은 벽돌이기 때문에 이게 쫙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30cm가 벌어졌다는 거, 한자 정도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절단이 났지. 근데 그런데 다음번에 또 지진이 났대. 지진이 나니까 그게 붙었대. 왜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설마 그럴까 이런 생각이 막 들지요. 어떻게 탑이 이렇게 반쪽이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붙고 합니까? 라고 그러죠. 이 다음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내가 사진으로 보면 확 옵니다. 야,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나요. 언제 보여준다고요? 그래. 그러면 오늘은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